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고요. 얼마 남지 않은 대선입니다. 지난주부터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각 당의 대표적인 공약, 정책 이야기 해보고 있는데요. 정의당에 이어서 국민의당 공약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진석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로만 통화를 했었다가 예. 처음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 정책 이야기 가기 전에 정치 이야기 약간 할까요? 예, 좋습니다. 그 단일화를 가지고 뭐 설왕설래하다가 결국은 이제 결렬됐고 국민의힘은 아직도 뭐 열려 있다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님은 최진석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님이십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입장이 있겠지만 거기 열려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결렬이 된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협상 과정 중에서도 그냥 이 상대를 사퇴하라고 하거나 뭐 도지사 자리를 준다거나 또 뭐 조롱하거나 또 상중에까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이런 그 단일화가 되더라도 이런 상태 또 이런 품위를 가진 분들하고 단일화를 해가지고는 단일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겠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안철수 후보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은 모르지만 내가 옆에서 짐작할 때 친구하자고 사람을 초대해 놓고 씻지도 않은 찻잔에다가 차를 준다 할지 손님을 초대해 놓고 뭐 앞마당도 쓸어놓지 않는다 할지 이제 그런 걸 보고 이분들이 나하고 정말 친구를 하고 싶어 할까 하는 의심을 하는 것 같죠. 근데 지난번 TV 토론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공동정부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여러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모여서 이야기하는 통합정부 이야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는 다당제가 내 신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이거는 뭐 민주당과도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민주당과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크게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여전히 그러면 국민의힘과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투표 막판까지? 뭐 저는 정치가 생물이라고 생각하지만 막판까지 생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그 단일화의 가능성이 현격이 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현격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그 태도, 그다음에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당 대표가 계속 후보 본인의 완주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옆에서 보시기에 후보 본인은 그 완주 의지가 강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가 전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 자신의 핵심 과제나 정책 비전이 제대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단일화 논의가 아주 크게 부각되니까 일단 그걸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제안한 것이 그 단일화 제안이거든요. 그런데 단일화 제안을 하고 보니까 일주일 동안 그 후보 입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고 또 물밑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협박과 조롱이 반복되고 하니까 이런 또 상중에까지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신뢰가 의심된다. 신뢰가 지켜져.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핵심 과제와 정책 비전을 제대로 펼치는 선거가 돼야 되는데 단일화 때문에 그게 다 묻혀서 그걸 먼저 정리를 하고 앞으로는 이제 그 핵심 과제와 정책 비전을 향해서 이제 계속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는데 그 핵심 과제와 정책 비전이 뭔가요?
가장 큰 거는 그 5 정책이라고 해서 과학기술 정책입니다. 예. 그 안철수 후보하고 저하고는 그 역사 인식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비슷한데요. 예. 좀 이야기를 길어지는. 괜찮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식한 거, 저는 이제 이 문명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하나가 발견한 게 있는데, 그 뭐 새로운 건 아니지만, 지배받는 민족이나 국가는 계속 지배받더라. 지배하는 민족이나 또 나라는 계속 또 지배하더라. 침략하는 나라는 계속 침략하고 침략받는 나라는 계속 침략받더라. 주도권을 가진 나라는 계속 주도권을 행사하고 주도권을 갖지 못한 나라는 계속 주도권을 갖지 못하더라. 물론 이 문명의 어떤 파라다임 일정할 때, 예,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이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국가라기보다는 종속적인 상황에 있던 국가거든요. 힘들었었죠. 힘들었죠. 예. 힘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문명 안에서도 우리는 그 어떤 주도권을 가진 문명이 아니라 그 주도권을 갖지 않은 문명이었죠. 그걸 우리는 추격 국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변방. 예, 변방이 추격 국가였죠. 선도 국가가 아니라. 예. 그런데 이 추격 국가로 살던 나라가 선도 국가로 올라서는 것이 1820년대 이후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산업혁명. 예, 이후로는. 예. 그러니까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올라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나지 않은 나라들이 이렇게 선도국가 바로 밑에까지 도달한 다음에는 선도국가로 올라서지 못하면 이렇게 추락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르헨티나가 대표적이죠. 예. 브라질, 멕시코 다 이런 나라, 필리핀 다 이렇습니다. 세계 10대 강국이었습니다. 네,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아르헨티나가. 그렇죠. 예. 도쿄의 지하철이 1927년에 생겼는데 부에노스아이레스에 1913년에 생기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나라도 선도국가인 것처럼 모였지만 실질적으로 선도국가로 올라서지 못하면은 바로 추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 역사적 사례를 근거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아직까지는 추격국가의 입장인데. 그럼요. 아직까지는 추격국가 입장이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전술국가 입장이지 전략국가 입장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올라서야 된다. 올라서야 되죠. 이 분기점에 있다. 우리는 변곡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변곡점에 안철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변곡점인데 우리는 지금 우상향으로 갈 거냐, 우하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변곡점에 있어요. 그런데 이 변곡점에서 안철수가 필요하다고 저는 본 거예요. 그럼 안철수가 뭐가 필요하느냐? 지금 현대 문명은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과거에서 기능적인 삶을 살다가 그다음에 기술 위주로 살다가 과학 위주로 사는 삶으로 바뀌었거든요. 1500년부터 시작해서 아편 전쟁이 이 과학에서 나온 생산력, 기술로 이루어진 생산력이 과학으로 이루어진 생산력을 감당하지 못한 사건이 아편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기능의 사회라는 건 이제 장인의 사회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도국가로 가려고 하면은 선도국가의 방향은 뭐냐면은 기술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는 과학입니다. 그리고 과학 중에서도 초정보화 그 과학 그다음에 데이터 이 방향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국가 안철수 후보하고 저하고 공통으로 꾸는 꿈은 뭐냐면은 어떻게 부민 강국의 선도 국가를 이루는가 하는 점이거든요. 근데 선도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학 위주의 어떤 발전을 해야 된다. 근데 이 과학이라는 것이 동양 사회에 들어올 때 그때가 이제 아편 전쟁 직후인데 아편 전쟁 직후에 중국과 일본은 이 과학 서양한테 완전히 패배하고 난 다음에 왜 우리가 이 서양한테 졌는가를 일본과 중국은 따져보니까 서양에는 있는데 우리한테 없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렇죠. 그 두 개가 대표적으로 철학하고 과학입니다. 철학, 과학이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은 아편 전쟁 이후에 과학적 세계관으로 무장하려는 것을 국가 정책으로 그것을 해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것을 국가 정책으로 해낸 적이 없거든요. 국가가 우리는 이제 과학적 세계관으로 무장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이걸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력이 이 정도로 강하고 그다음에 선도국가로 추격국가로 도달할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품어야 될 꿈이라고 하는 것은 선도국가로의 도약밖에 없다. 선도국가로 도약은 바로 무엇이냐? 과학 중심의 생산력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뭐냐면은 오오오죠. 예, 오오도.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과학 중심의 국가로 가서 선도국가가 될 것이냐? 왜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우리가 희망이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파라다임이 일정하게 유지되잖아요. 그러면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올라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게 한 나라도 없으니까. 그런데 파라다임이 깨지면은 후발주자들한테 기회가 생겨요. 지금이 파라다임이 깨지는 시기다. 파라다임이 깨져서 새로 등장하는 파라다임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저는 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한테 위기이자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이 4차 산업혁명의 변곡점의 시기에. 그렇죠. 그럴 때 파라다임이 깨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5.5 정책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5대 강국 안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5개 핵심 과제를 실천하는 거죠. 5대 강국은 자, 뭐 5개 핵심 과제는 뭡니까? 5개 핵심 과제는 이제 5개 초격차 기술을 갖는 거예요. 초격차 기술을 갖는 거예요. 5개 초격차 기술이 이제 뭐 디스플레이랄지, 그다음에 2차 전지랄지, 그 차세대 원전 SMR이랄지, 그다음에 수소 에너지,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 바이오 산업 생명공학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5개 산업을 육성을 해서 여기에서 나온 생산력으로 여기에서 이 생산력이 커지면은 이제 당연히 일자리도 많아지고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산력이 커진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차세대 원전, 차세대 SMR, 차세대 원전, 이게 소형 원자로 말씀하시는 수소에너지, 바이오. 이 반도체는 이미 이제 혁신의 어떤 위치에, 선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5개 산업으로 국가를 부흥시키겠다. 근데 이제 보니까 전부 다 제조업이네요. 그렇죠. 제조업이죠. 제조업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지난번 TV 토론에서 디지털 데이터 경제 이야기하면서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을 5개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조업이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집중 지원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이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큰 부가가치도 나오고 다양한 산업들이 연역되니까 이것을 지금은 핵심 과제로 제기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이제 시장 경제다 보니까 시장 경제에서 국가가 주도해서 디스플레이는 뭐 제일 유명한 게 LG, 그 다음에 삼성, SDI, 뭐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2차 전지도 뭐 열심히 하고 있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WTO 규정도 있고, 그래서 국가가 사실 대놓고 보조금이나 이런 거 못 줘요. 그렇죠. 그럼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국가가 할 수 있는 거는 근데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이번에 반도체 문제도 미국도 그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직접 반도체 산업을 미국이 챙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지 영국의 산업혁명도 이 민간에서 생긴 게 절대 아닙니다. 민간에서의 움직임을 국가가 조세 제도랄지 정책을 세워서 뒷받침해서 그것을 밀고 나가죠. 근데 국가가 민간의 자율성을 줘서 국가가 개입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민간의 자율성이 이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국가가 기본 틀을 정해줘야죠.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하는 거하고 국가가 산업을 육성하는데 어떤 공헌을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인재 배양이 또 들어갑니다. 인재 배양. 이건 국가의 일이거든요. 교육. 그렇죠. 인재 배양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규제 개혁.
규제 개혁이라는 게 규제 지금 우리나라 규제 완화를 말씀하시죠. 우리나라는 지금 예. 포지티브 규제잖아요. 하라고 예. 하는 것만 할 수 있거든요. 네거티브로 바꾸자. 네거티브로 바꿔야죠. 이거는 예.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 되는 것만 적시해 놓고 나머지는 다 된다. 다 얘기하라.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 과학이라는 거하고 예. 과학적 세계관이 등장하는 거하고 민주주의가 등장하는 거하고 자유가 확대되는 거하고 이게 시장이 확대되는 거하고 이것이 전혀 함께 가는 거거든요. 같이 가요. 예. 예,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세계관은 세계관대로 있고 그다음에 자유는 자유대로 뭐 줄일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중국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중국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학적 세계관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자유의 확대, 자유의 확대, 뭐 이런 것들이 전부가 관계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 우리나라의 동도서기는 될 수가 없죠. 될 수는 없죠. 예. 예. 그래서 예. 이게 지금 포지티브 규제는 예. 이 과학적 세계관이 주도하는 이 문명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 교육 말씀하셨는데 교육은 어떻게? 교육은 일단 예를 들어서 반도체 문제만 해도 저는 우리나라 그 반도체가 확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저는 그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1년에 몇백 명씩 뽑았거든요. 학과에서. 예. 전자공학 예. 인재가 이제 있어야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AI를 발전시킨다 뭐 어쩐다 하지만은 지금 그 인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떤 그 정책은 사실 상당히 그 공연불이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2차 전지, 차세대 원전이랄지 지금 그 원전도 지금 저는 그 원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도 원전의 연구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거. 원전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 인간이 도달한 가장 높은 단계 과학이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 시스템 자체가 만약에 붕괴된다 할지, 그다음에 학생들이 안 간다 할지, 그러면은 이건 상당히 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5개에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육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제 과거에 뭐 서울 공대든 한양 공대든 말씀하신 다른 공대든 공대에서 기계 쪽이 굉장히 유망했었을 때가 있고 전기 쪽이 굉장히 유망해서 그쪽으로 많이 몰렸을 때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로 좀 몰린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 공대에서 들어가는 숫자와 우리가 들어가는 숫자를 생각을 해보면 각 분야별로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이 처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처지죠. 그쪽의 교육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저는 구체적으로는 그런 말씀이시네. 그렇죠. 일단 양적으로 너무 적어요 지금. 서울대 AI 대학원에 정원이 50명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스탠퍼드 같은 데 한 600명, 700명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으로 이렇게 그 초격차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대량으로 공급을 해야 돼요. 선생이 없잖아요. 그럼 선생은 인재는 우리가 계약 내자. 근데 선생이 아니 가르칠 지금 선생이 없지 않습니까? 서울대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분야에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내야죠.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내야죠. 그러면 선생이 없으니까 우리는 교육을 안 하겠다 할 수는 없고 그 선생을 어디서든지 빌려오든지 코오든지 사오든지 해서 이렇게 해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런 초격차 기술이라는 알 수 없죠. 근데 지금 이 선도국가라는 개념은 사실 이 지금 시대에서는 인공지능 선도국가를 말하거든요. 인공지능 선도국가. 그다음에 반도체 패권국가. 그다음에 백신 주권국가. 근데 지금 이 백신도 지금 그 안철수 후보의 저는 인식에 공감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때 전부 팬데믹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팬데믹이 또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첨단 산업이라고 하면 첨단 산업으로 인식해서 백신 주권 국가가 빨리 돼야 되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정부 부처로 보면 과학기술부, 교육부, 산업자원부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18개 부처로 제가 좀 분류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다른 부서도 있단 말이죠. 국토교통부도 있고
노동부도 있고 예. 그래서 고용 문제도 있고.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뭘 하겠다 이거는 뭐 너무 좋죠. 예, 예. 그런데 이게 항상 상치되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 정책과 정책 사이에 상치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 경제를 뭐 하겠다라고 하면 플랫폼이 잘 발달을 한 기업들에서 우리가 나왔던 지금까지 20년의 상황은 예. 고용이 안 되더라. 예. 제조업 기반보다. 예, 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주요한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득 양극화도 벌어지더라. 예. 거기다가 이제 지난 20년 정도 동안 이 어떤 초저금리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책도 있고 예. 그게 겹치면서 나타난 어떤 자산 격차의 문제도 있고 예. 부동산 문제랄지 이런 것들 고용 문제랄지 일자리 예. 이런 것들은 기술을 강조하면 오히려 특히 일자리 같은 경우는 예. 힘들어질 수가 있는데 기술을 강조하면요? 예. 왜 기술을 강조하면은 기술이 너무 발전을 해서 예. 기술이 너무 발전을 해서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왜 일자리가 줄어든 그렇죠. 뭐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로봇 예. 뭐 생산 단가가 굉장히 싸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로봇 한 대가 뭐 1억 정도밖에 안 되는 공장의 현실이니까. 근데 저는 그 문제를 좀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깊은 연구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 로봇으로 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는 이 판단은 로봇이 만들어지기 전의 세계관으로 로봇을 해석한 것 같아요. 근데 로봇이 등장하면은 그 기존의 로봇이 없을 때 있었던 일자리는 줄어들지 모르지만은 로봇이 생기면서 일자리는 더 생기는 거죠. 지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새로운 산업이 생기잖아요. 새로운 산업이 생길 때마다 거기에 맞는 일자리는 계속 생겨왔어요. 생길 것이다. 생겨왔어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산업이 생기면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논쟁 지점이 있습니다. 논쟁 지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안철수 후보 쪽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는 물론 그 공급, 지금 이 공급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요를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공급은 약간 250만 호 정도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250만 호 정도 공급 계획은 뭐 재건축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편하게 하게 한달지, 그 다음에 또 용적률을 좀 높인달지. 그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랑 비슷하네요. 비슷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그쪽을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뭐 꼭 달라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45년의 그 초장기 대출을 함으로써 이 청년들이랄지, 그 다음에 아직 그 사회 초년생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집을 사는데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금 개혁은 뭐 처음 토론에서 사람들과 다른 후보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서 약속까지 받아서 굉장히 좀 다 좋게 봤잖아요. 연금 개혁을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뭘까요? 연금 개혁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청년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연금 문제는 뭐냐면은 연금이 계속 고갈돼 간다는 거예요. 뭐 2030 몇 년인가에 보면은 1경 7천조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빚이.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계속 그 1990년대생들은 나중에 계속 연금을 붓지만은 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경 7천조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약간 좀 부정확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2030 몇 년에. 제가 그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숫자일 것 같아가지고. 그 숫자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계속 그 적자가 난다는 거죠. 적자가 나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하고 국민연금 사이에 격차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 연금을 이렇게 통합해서 동등하게 그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적자가 계속 누적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연금 간의 그 수혜 격차가 크다는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이라도 빨리 하자. 하자. 지금이라도 빨리 하자. 그런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후속 세대에게 빚을 물려주지 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빚을 물려주지 말자. 빚을 물려주지 말자. 그러니까 빚을 지금 연금을 이대로 두면은 그 연금에 쌓인 적자들은 전부 그 후속 세대들의 그 빚으로 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 세대들이 저나 교수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이전 세대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뭐 그러기는 쉽지만 빚만 물려준 건 아니고 거대한 자산도 물려줬거든요. 그렇죠. 거대한 자산을 물려줬는데 연금을 봤을 때 연금은 빚을 물려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거는 인구 문제와 결부돼 있죠. 그렇죠. 결국은 저출산 인구 문제와 결부돼 있는데 결국은 이제 연금 개혁은 조금이라도 빨리 조금씩 올리고 뭐 통합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방식일 텐데 방법론적으로는 다 후보들마다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이고 근데 인구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구 문제는 그 인구를 늘릴 수 없는 한 줄어드는 인구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죠. 줄어드는 인구로. 그 뭐 이민을 받는달지 뭐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인구를 지금 뭐 수없이 많은 돈을 썼지만 인구를 우리가 늘리지 않지 않습니까? 늘리지 못했죠. 지금 인구 증가율 0.84거든요. 합계 출산율. 0.84랍니다. 0.84면은 인구가 계속 많이 줄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출산 장려 정책도 어떻게 뭐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효과가 거의 없잖아요.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금 개혁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빚만 이렇게 늘어나게 만들어 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 연금 개혁의 핵심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가 또 그 TV 토론에서 강조하신 것들이 노동 쪽에는 귀족 노조를 개혁하겠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그 귀족 노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귀족 노조가 우리 사회에 큰 폐해가 되고 있다는 인식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노동이사제를 이야기했었죠. 노동이사제는 우리나라 같은 그 귀족 노조가 뭐 불법 파업도 많이 하고 막 이런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고용 승계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이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면은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족 노조가 이렇게 경영에까지 참여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보는 것이 우리 안철수 후보의 뜻이죠. 근데 안철수 후보가 지금 뭐 독일에서도 연구원 자격으로 공부를 하셨고 지금도 아직도 연구원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노사정 합의가 아주 잘 된 나라잖아요. 물론 뭐 교육도 그렇게 시키는 것 같습니다만. 근데 거기에 있는 그 뭐랄까요? 그 노동이 경영에 참여하는 비중이랄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거든요. 높죠. 그런데 그 노동 이사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감사 같은 역할, 각 직능 대표들 거기는 감사와 이제 경영위원회 정도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채권단 대표도 들어오고 거기에는 그렇죠. 이제 감사와 경영위원으로 참여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그 경영에 노동자들이나 직장인들이 참여를 해도 독일처럼 굉장히 좀 수출도 잘 되고 부국으로 가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과학과 철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그래도 독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과 이것의 상관관계는 없는 거 아닌가? 근데 거기 노동하고 우리 노동하고 거기 경영하고 우리 경영이 그렇게 환경이 다르다? 환경이 다르고 그다음에 예. 역사가 다르고 예. 거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갈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 추격국가의 선도국가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가기 위해서 추격국가의 모델을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추격국가의 모델이잖아요. 발전주의 국가들의 예. 모델. 예, 예. 그래서 노동을 일단 좀 참고 예. 그리고 자본을 더 확충해서 성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노동이사제가 독일과 같은 노동이사제가 우리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아니 꼭 그럴 필요는 없고. 그럴 필요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예. 경영위원이든 감사든 예, 예. 노동이 경영에 참여해도 예. 잘 선순환이 되는 나라가 있는데 예. 거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저는 그게 선도국가 모델이라고 보지 않아요. 다른 선도국가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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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선도국가 모델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외교는 한미 동맹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예, 예, 예. 왜 한미 동맹이 중요하고 어느 정도로 동맹을 해야 될까요? 예. 중국에 대해서는 또 저는 물론 이거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외교는 실리 외교가 가장 핵심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어떤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을 때 저는 가장 밑바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다고 봐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 나라가 우리 역사를 존중하는가 존중하지 않는가. 예. 우리 역사를 욕심내는가 욕심내지 않는가. 우리 문화를 욕심내는가 욕심내지 않는가. 우리 문화를 존중하는가 존중하지 않는가. 우리 영토를 욕심내는가 욕심내지 않는가. 우리 영토를 존중하는가 존중하지 않는가. 이것을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은 그러하나 미국보다는 중국이 덜 그러하다. 미국보다는 중국이 덜 그러하다. 훨씬 덜 그러하다. 미국은 노골적으로 우리 영토와 문화와 역사를 욕심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존중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은 계속 영토와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존중하지 않고 있죠. 예. 그것이 저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서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해서 서 있는데 이것을 바꿀 정도로 지금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외교가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이 국제 관계 이것이 크게 우리가 서둘러서 바꿔야 될 정도로 지금 그렇게 크게 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서둘러서 바꿀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고 봐서 실책을 했다, 너무 친중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저하고 안철수 후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너무 빠르다. 너무 또 과하다. 예. 너무 과하다. 그렇게 본 겁니다. 예. 지금 어떤 그 외교적 제스처들이 많은 것을 함축하는데 근대 국가 중에서 국빈 방문을 해가지고 혼밥을 하고 온 사례는 아마 외교사에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한중 관계를 너무 골종 관계로 한중 관계를 만들어 내고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저는 그걸 좀 중요하게 보는데 다른 분들은 또 이렇게 중요하게 안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나라 노영민 주중 대사가 이 신임장을 받는 자리에서 거기 방명록에다가 만절필동이라는 글자를 새기거든요. 예. 쓰거든요. 예. 근데 만절필동은 모든 일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뜻도 있지만 한중 관계 속에서는 만절필동은 제후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조선이 천자국인 중국을 끝까지 그 국가에 끝까지 충성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선조도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이 바위에 조종함에다가 가서 바위에다가 만절필동이라고 새겨놓고 예. 그러니까 한중 관계 역사 속에서 만절필동이라는 말은 중국의 절대 충성을 맹세할 때 쓰는 말이었어요. 근데 노영민 대사가 그걸 모르고 썼거나 아니면은 알고 그렇게 썼다? 알고 썼어도 문제고 모르고 썼어도 문제죠. 모르고 썼어도 그러니까, 문제고 알고 썼어도 문제고. 예. 나는 중국에 충성을 다하는 나라의 대표자로 왔습니다. 라는 뜻으로야 했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국을 보는 역사 인식에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예. 이 안철수 후보가 이제 중도 후보인지 TV 토론을 보면 근데 이제 어떤 측면에서 특히 이제 노동이사제나 이런 것은 뭐 윤석열 후보는 한번 해보고 공공기관에서 한번 해보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뭐 안 하든지 그렇게 이제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귀족 노조랄지 노동이사제랄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윤석열 후보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안철수 후보의 정책이나 공약이 중도입니까 아니면은 보수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이렇게 귀족 노조 문제를 어떤 그 노동을 대하는 태도로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하나의 어떤 게 공정 문제와도 공정 문제다. 지금 그 일단 지금 귀족 노조가 이 노동자 전체를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노동자 전체를 배제하고 그러니까 귀족 노조의 노동 운동으로 오히려 노동이 소외되는 현상을 빚고 있어요. 노동이 노동을 소외시키고 있다. 소외시키고 있어요. 그다음에 부자들한테는 상속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노동자들이 귀족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이렇게 계약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어떤 뭐 이렇게 일자리를 상속을 시킨달지 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청년 일자리도 많이 왜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귀족 노조 문제를 이렇게 좀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이 노동 문제를 이렇게 소외시키는 게 아니고 아니다. 소외시키거나 배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노동 현장의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렇죠. 노동 현장의 공정성을 회복한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노동을 회복해야 된다. 노동을 살려야 된다.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정상적인 그 노동 운동이 왜곡되고 그다음에 이 왜곡을 통해서 일자리도 왜곡되고 하는 일들이 생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사회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이지 이것이 노동에 대한 어떤 과격한 어떤 그 비판적 태도를 취한 것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왜 안철수여야 하는지 그 안철수 후보가 되면 대통령이 되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뀔 건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끝낼까요? 그럴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 공부나 하는 사람이 이게 안철수 후보를 돕기로 했잖아요. 안철수 후보를 도우려고 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꿈꾸는 나라하고 안철수가 만들려고 하는 나라가 너무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그 뭐냐면은 부민 강국 선도 국가예요. 우리는 이 선도 국가로 올라서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기서 추락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안철수 후보도 여기에서는 저하고 많이 동의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제일 낫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장 상식적이에요. 네 후보 중에? 아니 뭐 다른 후보도 있으니까 11번까지인가 있다고요? 하여간 모든 후보 중에 가장 상식적이에요. 상식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선도 국가의 방향, 그다음에 그 선도 국가의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주제들, 뭐 바이오랄지, 그다음에 빅데이터랄지, 인공지능이랄지 이런 과학적인 요소들을
주제들하고 가장 안철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가장 잘 맞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우선 여기에 잘 안 맞는 사람보다는 여기에 잘 맞는 사람이 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유권자들도 그렇게 선택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석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예, 다음 시간에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